네, 폐동맥 고혈압, 폐순환계의 압력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질환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폐고혈압 중에 동맥계통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질환은 예후가 굉장히 나쁜 질환입니다. 흔히 암에 비견되는 것처럼 예후가 나쁘고 치료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만 여전히 3년 또는 5년 생존율이 암과 비견되는 질환입니다. 빈도가 높지 않아서 희귀난치성 질환의 카테고리에 흔히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거꾸로 희귀난치성 질환 중에서는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근데 증상 자체는 숨이 차거나 가슴에 통증을 느끼거나 혹은 심하게는 실신을 하거나 부종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 질환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질환의 빈도를 감안하면 의료진으로서는 그런 증상이 있다 그래서 이 질환을 처음에 떠올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죠. 다른 질환들은 숨이 차다고 하면 폐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심부정 같은 질환, 가슴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면 협심증 같은 질환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폐고혈압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경우에 질병관리본부 조사 자료를 따르면 증상이 처음 나타나고부터 진단될 때까지 2년 반에서 3년, 그리고 오진도 2번에서 3번 정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사실 일괄해서 추정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게 희귀난치성 질환의 속성상, 저희가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년에 약 한 50명, 100만 명당 5명 정도 발생하니까요.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우리나라 전체로 치면 미확인된 환자까지 포함해서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의심을 해야 합니다. 의심을 이제 앞서 언급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빈도가 높은 심장 질환부터 의심을 하고 또 검사를 하게 되죠. 약물 치료에 쉽게 반응하지 않거나 혹은 검사상에서 흔히 초음파 검사가 가장 제일 먼저 시행되거나 혹은 확진을 위해서 시작되는 첫 번째 단추인데 오른쪽 심장의 압력이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관찰되면 폐고혈압을 의심하게 됩니다. 네. 진단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잘 의심을 하고 또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을 해서 오른쪽 심장의 압력이 올라가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폐고혈압에 대한 스텝 바이 스텝 진단 과정을 밟아가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초음파에 대한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의심만 하면 일단 폐고혈압에 대한 진단 과정을 밟아갈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폐고혈압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빈도가 높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거든요.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후가 나쁘고 특수한 치료가 필요로 하는 폐동맥 고혈압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하나 룰아웃을 해나가면서 각각의 피스에 대해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매겨주는 과정이 그게 어려운 거죠.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료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질환을 치료할 때 임상 의사들이 참고를 해야 되는 어떤 표준적인 프로토콜입니다.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의사들은 잘 진료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폐고혈압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일단 경험이 1년 진료를 하는 동안 폐고혈압 환자를 몇 사람 못 보는 의료진도 많고요. 첫째.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진료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료를 해야 되는지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료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유럽, 미국, 대만, 일본 주요 국가들에는 자국의 진료 지침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우리의 경우엔 조금 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제들이 고가의 약제고 약제를 병용을 하거나 혹은 주사 제제를 쓰거나 이런 고가의 약제를 일찍부터 사용을 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효과가 인정된 것 대비 우리나라 보험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인정해 주는 것이 좀 보수적입니다. 국내 표준 진료 지침을 발간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효과가 입증된 의료 행위를 국내 보험 진료 체계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가장 대략 이제 세 가지 그룹의 약제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약이 엔도셀린이라는 혈관 수축제를 억제하는 수용체에 붙어서 작용을 나타내는 걸 억제하는 엔도셀린 수용체 기량제에 해당되는 약입니다. 두 번째가 발기부전 치료제로 잘 알려진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즈 타입 5 이니비터에 해당되는 약제입니다. 이것도 국내에는 주로 발기부전 치료제 형태로 비급여로 사용되지만 폐동맥 고혈압에도 제네릭 약제가 허가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역시 쓸 수 있고요. 프로스타그란딘 아날로그라고 하는 약제도 쓰이고 있습니다. 셀렉시팍 같은 약제는 프로스타노이드 아날로그로 분류되는 약제입니다. 프로스타노이드 아날로그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주로 그 제형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흡입 제제나 IV 제제로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경구용 프로스타노이드 아날로그로는 셀렉시팍이 처음입니다. 위험도 평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위험도 평가를 한 부분이 해외에서 다르게 평가가 된다면 곤란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험도 평가 기준을 따라서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문제는 아까 이 질환에 대해서 빈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의 프랙티스 패턴보다는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환자를 검사하고 위험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도 진료의사들이 위험도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즉 다시 말해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그걸 낮다고 평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아까 세 가지 그룹의 약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국제적으로 공인된 연구 결과나 모두가 동의하는 바는 이 세 가지 약제를 적극적으로 병용 치료를 해서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키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두 가지 계열의 약제와 달리 이 프로스타노이드 아날로그는 약제가 쉬운 약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물을 복용하면서 겪게 되는 부작용들이 꽤 많고 거의 100% 환자에서 모든 환자가 약제를 복용하면 크든 작든 부작용을 경험해서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걸 많이 주저하고 환자들도 약제 수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막연하게 부작용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약제를 고용량으로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실제 리얼월 데이터를 보면 그러한 부작용들이 약제 용량이 올라간다고 꼭 높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용량에서 나타나는 낮은 용량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높은 용량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좀 달라서 사전에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함으로써 부작용 프로파일이 나쁜 약이라도 환자들이 좀 더 순응도가 높게 치료에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쪽을 얘기하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계열의 서로 다른 약제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서로 다른 종류의 약제니까 그것을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는
좀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최대치로 투약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급여 제도는 일단 중증도가 호흡곤란의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급여가 됩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숨이 거의 안 찬 사람들도 치료를 함으로써 경과를 호전시킬 수 있는데 우리나라 보험 제도는 아직까지 펑셔널 클래스 3,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보험이 됩니다. 아까 그 발기부전 치료제 계열에 속하는 약제는 펑셔널 클래스 2도 급여가 되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1차 약제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엔도셀린 수용체 기량제거든요. 그 약제는 펑셔널 클래스 3부터 급여가 됩니다. 불도 크게 번지기 전에 꺼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초기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초기 치료에 대한 급여 커버리지가 충분하지가 않고요. 또 병용 치료, 2제 혹은 3제 병용을 초기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준 이상의 중증도를 만족해야 급여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중증도를 만족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초기 병용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약 절반 정도의 환자가 병용을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병용을 하는 환자의 비율이 2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치료에 장벽이 있다는 것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부담금 상한제라고 하는 거는요, 급여 체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 부담금 중에 상한을 설정하는 제도인데 급여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급여 체계 안으로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는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속도가 늦습니다.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제 자체가 안 들어와 있다면 보험공단 쪽에서 할 수 있는 몫이 적겠지만 약제들은 사실 계열별로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무기가 우리 손에 있거든요. 다만 그 비용 부담이나 인정이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인정이 안 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병용에 대한 부분이 좀 자유롭게 공인된 임상 성적들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료하시는 의료진은 아마 다 공통된 생각이실 텐데요. 일반 다빈도 질환의 경우에는 병원의 울타리를 넘어오면서 들어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진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런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울타리를 넘어오는 과정, 그리고 치료 방법 하나하나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폐고혈압 제도 관련한 의료제도를 정비하면서 또 하나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은 전문센터 같은 부분이 좀 지정되고 육성이 돼서 의료재정이 낭비되지 않으면서도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듣고 나면 인터넷 같은 데로 환자들이 접근을 해서 정보를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고 굉장히 나쁜 질환이고 뭐 이런 정보들을 접하고 일찍 좌절하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듣고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센터에서 다시 진단을 받는 분들 중에 한 3명에 1명 정도만 정말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질환, 난치성 질환에 해당이 되는기 때문에 지레 포기하거나 하는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폐동맥 고혈압 환자가 워낙 대다수의 의료진에 있어서는 진료를 하시는 환자들의 아주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진료를 하고 또
중증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시술이라든가 혹은 이식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적합한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문센터 같은 곳에 의뢰하고 또 다시 되의뢰를 받는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희귀난치성 질환의 숙제입니다.